자료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텍스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는 인쇄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앞서서 퀴즈 시간이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전달드린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100기가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KGX라든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선 공약 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든지 석탄 발전 감축 등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35 NDC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NDC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NDC. 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또 더 감이 잘 안 오죠. 국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겠습니다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모든 국가들이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올해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출한 값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제출했냐면 2018년도 순배출량 대비 53%에서 61%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결이 들어간 감축 목표를 제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민사회가 얘기했던 것과, 물론 정부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라는 것보다는 10% 정도 상향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 목표를 이렇게 물결이 들어간 범위로 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흐리고 있고, 산업계가 줄이는 만큼, 시민들이 줄이는 만큼 줄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공론화하였는데, 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했습니다. 공론화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결정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NDC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위형으로 되면 결국은 61%라는 것은 선언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 공론화를 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건 산업계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산업계는 우리 못 줄입니다, 못합니다, 40%도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정할 문제나,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이 정부가 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지금 이 바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2030년, 2050년, 그리고 다음 세기를 살아갈 미래 세대가 결국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결정은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다음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미래 세대라든지 혹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라든지 지금까지 무탄소를 명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원자력 시설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라든지, 혹은 기후재난의 가장 피해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보고 있는 것들이 농민들인데, 농민들의 목소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2번의 토론회 정도에만 초대해서 목소리를 듣고 넘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KGX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도 우리 정부가 영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죠. KGX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녹색 전환인데요.
광화문에서도 보시면 막 녹색 대전환을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이뤄가겠습니다, 이런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광고가 많이 뜨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있지만 건물을 전기화하고 전기 수소차를 확대하고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환이라는 게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하던 녹색 성장 정책하고 전혀 사실 다를 것이 없는, 혹은 산업을 더 밀어주고 있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전기요금 낮춰주겠다라는 명목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많은 산업들, 반도체도 그렇죠, 용인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많이 과잉 소비되고 있는 것들은 바꾸지 않고 기업들이 편한 대로 하되 최대한 전기 사용량을 지역에서 많이 늘려서 송전망 많이 깔고 대주겠다라는 성장형 정책에 가까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적인 것은 CCUS라는 기술, 그리고 SMR, 차세대 전력망, 기후테크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CCUS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나온 탄소들을 포집해서 땅 속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묻어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탄소를 가둬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SMR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여쭤보셔요. 작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테크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매스나 이런 기술 의존 전략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 전기들을 어떻게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할 것인지, 대통령이 사실 말했던 것처럼 지산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말만 그렇게 하고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 말에 기후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기후행동 100인의 선언이라는 것을 출범시켰고, 우리 아까 잘 맞춰주신 대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잠원 한강공원에서 기후행동 100인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 함께 합쳐서 시민들이 이 에너지 위기 시대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하나라도 더 아끼고 아껴서 기후행동을 시작해보겠다는 시민사회가 내내 이야기해오던 것을 지금 기후환경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자체가 탄소 배출 느리게 하고 전기 더 많이 깔고 지역 불평등 더 많이 만들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 적정 온도 높이시고 지금 고유가 시대니까 전기 아끼시고 하는 식으로 결국 시민들에게 이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전력의 60%는 산업 부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 수요하고 송전망입니다. 다들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AI 해야 한다고 하는데 AI 수석비서관도 대통령실 산하에 만들었는데 우리도 생각해보니 결국 한국은 반도체 잘 팔아서 유지해온 나라고 차세대 기술 발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짚고 가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미나이, 클로드, GPT 이런 것들은 다 한국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을까요? 미국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회사들은 다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프로세스에 따른 결과값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 안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 기업들을 육성할 만큼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을 더 짓겠다고 하니 전력 수요가 느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AI에 공급해야 되는 전력 수요는 정말 늦어도 10년, 최소한 5년, 10년 안에 전력 공급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평균 1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규 원전 2개 짓겠다고 연초에 정부가 확정했는데 15년 뒤에 나오는 전기로 지금 당장 5년, 10년 안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 원자력 정책 진흥을 위해서 AI라는 이름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가깝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은 사실 30%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당장 석탄 발전소 다 끄면 전기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하고 있지만 전력 예비율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봄철, 가을철이면 우리도 덥지만 일조량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태양광 발전이 피크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올해 4월 말쯤에 태양광만으로, 일시적이지만 태양광만으로, 순발전량만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그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할 만큼의 전력 생산이 태양광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양광이 그렇게 많이 깔려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끄지 못하는 발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을 계속 태우고 있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을 하고 있으니까 핵 분열을 이게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적으로 그 정도의 전기 출력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좀 제어하거나 낮추면 원자로가 녹아서 핵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석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속 껐다 켰다 하면은 이게 사실상 그 껐다 켰다 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돌리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나 풍력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유연하게 전력 생산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이 고정값이 되어 있으니 태양광 발전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100%의 피크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딜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리는 전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통이나 전력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긴 한데요. 전기가 필요한 수요처, 지금으로선 서울 경기가 가장 큽니다. 서울 경기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탑 그리고 작은 송전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ESS라고 하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들을 구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원전은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고 석탄도 껐다 켰다 하면 값이 안 나오니 일단 이것들을 고정으로 송전탑을 통해서 서울 경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양이 60%입니다. 이게 고정값이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만약에 그 40%를 채우는 발전량이 나왔다. 그러면 물론 ESS라는 곳에 저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ESS는 굉장히 고가의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재생에너지로 나오는 전력들이 지역에서 아름아름, 예를 들면 지금 서울제일교회에서 발전소 설치해서 자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외에는 대용량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들이 모두 버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송전망 같은 경우에는 송전탑을 잘 보시면 2개의 전선이 지나갑니다. 왜 2개의 전선이 지나가냐면 낙뢰나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게 나타나서 한쪽 선이 끊기면 바로 이쪽 선을 통해서만이라도 100% 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발전소나 아니면 수도권에 전력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블랙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 그러면 이곳에 50%, 이곳에 50% 보내게 되죠. 그러면 합쳐서 100%로 공장의 수요지에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50%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송전선로에 태워 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장기간 초고압 송전선로를 경과해서 가게 되면 보낸 전기의 반도 안 되는 것이 결국 수요지인 수도권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전력 수요가 예상될지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고 해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세우는 중인데요. 여기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산업계가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미국에서도 전력 소요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측으로 계속 발전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수요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자체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 수요에 대해서는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공급만 늘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태양광이 낮에 많이 나오면 산업들의 낮에 전기요금을 더 싸게 부여해서 그 태양광 전기를 먼저 갖다 쓰게 하는 것이, 가까운 곳에서 먼저 갖다 쓰게 한다던가, 혹은 풍력 발전이 가까운 곳,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의 전체 산업을 거의 먹여 살리는 정도의 기업인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근처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안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세워서 다이렉트로 공기를 그 반도체 전기 공장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은 아리백 산단 많이 들어보셨죠? 재생에너지 100%로 운영되는 산단에 만족시키는, 국제 기준에 만족시키는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기준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무탄소 전원에 넣어서 억지로 이것을 KFC, 카본 프리 100%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 이런 엉뚱한 것들을 쓰고 있어서 국제 기준에도 지금 맞지 않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 달성을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신규 원전과 SM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30년대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규 원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충돌한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연하지 않은 에너지이고, 특히 석탄이나 LNG와 다르게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총 몇 기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12기, 좀 더 많습니다. 23기, 좀 더 많습니다. 너무 많죠? 40기까지는 아니고 40기가 목표로 핵산업계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현재는 32기가 있고, 그중에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부산에 있는 고리 1호기는 지금 수명을 다해서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원전이 1980년대에 상업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다 기본적으로 30년은 넘었고 지금 10기 정도가 3년 안에 수명을 만료합니다. 수명이 총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노후 원전들을 10년씩 더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경우에만 보자면 반경 30km 안에 원전이 10개가 있고 그 중에 5기가 노후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출력 제어를 한다고 원전을 계속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사실상 사고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이 실제로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있었고 198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면 해안 침식에 따라서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일본처럼 쓰나미나 이런 해일이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을 막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계속 넣어서 발전소를 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해안이 지금 아시아 어떤 바다보다도 가장 해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건데 한수원은 지금 그냥 그 설계 기준 온도 들어와도 되는 그 바닷물의 온도 기준치를 그냥 계속 늘리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MR이라는 것인데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자면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작게 만든 원자로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원전산업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미래 에너지 기술이라는 것인데 사실 SMR이라는 거는 3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이제 원전을 열심히 만들어 왔으니까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특별히 SMR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주요 이유는 모듈형이니까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틀로 작게 만들어서 원자로를 많이 찍어내면 이게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똑같은 틀에다가 많이 찍어내면 경제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원전을 만들어서 나라에도 만들고 수출도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뉴스케일이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그 SMR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을 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든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가동을 지금 해본 것은 러시아, 중국 정도가 지금 시험 단계에서 상업용으로는 만들지 못했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이거를 해보겠다고 원전 2개를 그것도 미국 거를 받아와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SMR의 실험장이 돼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올해 초에 SMR 특별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SMR 패스트 트랙이라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기존 원전에서는 EPG라고 해서 방사선으로부터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고가 터지지 않아도 방사선으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역을 30km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km 안에 원전이 몇 개가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SMR은 이 기준을 0km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와 같이 안전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그 법안을 최근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도밖에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것을 지금 정부 전력 수급 계획에다가 넣고 안전기준도 그렇고 어떻게 상업화할지도 특별법으로 마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원전을 가동한 지가 한국이 40년이 됐는데 최종 처분장은 당연하고 중간 핵폐기물 처분장을 어디다 지을지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지어진 적이 없고 원자로 안에 있는 수조에다가 핵연료봉을 지금 넣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 자체도 위험한 상황인데 현재 새로 가동되고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있음에도 텅텅 빈 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90% 이상 수조가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폐기장을 짓는 것이 결국 올해에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지역에서 결국은 원전이 있는 지역에다 핵폐기장 짓게 될 텐데 신규 원전이랑 SMR, 특히 SMR은 30배 정도의 핵폐기물이 기존 원전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폐기물을 많이 만든다는 계획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다가 핵폐기장 그럽시다 만듭시다라는 합의를 어느 지역이 사실 해줄 수 있겠어요. 폐기물을 적어도 더 만들지 않겠다. 원전은 어떻게 줄여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지역도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핵폐기물에 문제가 있고 사실 우리가 기후대응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 탄소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한 만큼 핵폐기물 또한 미래 세대에게 짐으로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선택인 거죠. 그리고 아까 울산에 10개가 모여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한국이 세계 1위 원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촘촘하게 원전을 짓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은 50기가 있는데요. 중국하고 우리의 땅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일본도 40기 정도가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국토 면적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 울산, 경주에 아주 밀집되어 있고 그 외에는 광주 근처에 있는 영광군에 한 5개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만에 하나 핵시설이 군사적인 위협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면 부울경 지역은 사실상 초토화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밀집 지역에 계속해서 원전을 쌓겠다는 이 계획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발전 공약으로 송전선로 건설하고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원전 들어오면 지원금 들어온다. 그리고 전기요금 깎아줄 거다. 그리고 우리 지역 어차피 먹고 살 방법 산업단지 하나 없는데 특히 이제 뭐 영덕과 같은 데들은 정말 그렇죠. 없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들어와서 그냥 우리 땅 팔 수 있는 데들은 팔고 원전 교부금 받고 돈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우리 인구 감소도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발전소 들어오는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지역 발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원전 공약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사실상 지금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 더 많이 해서 전기요금, 사실상 국민 전기요금이 아니죠. 산업용 전기요금, 그리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도 부울경 지역으로 기장에서도 SMR 설치해서 전기요금 낮춥시다.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추진해서 뭐 포항제철에 있는 수소하고 같이 해서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그곳에 있는 몇몇 대기업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발전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수용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덕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15년 전이죠. 딱 15년 전에도 그곳에 신규 원전이랑 핵폐기장 유치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고 특히 영덕 국민들이 정말 반대해서 결국 막아냈는데요. 바로 근처에 월성원전 들어와 있는 경주만 해도 주민의 30%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기장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에 그 기장 미역이 아니지요. 온배수 때문에 어업 생산량 뚝뚝 떨어지고 있죠. 원전 들어왔으니 부동산 안 나가죠. 그런 피해를 다른 지역에다가 이전하겠다는 것이, 혹은 더 만들겠다는 것이 어떻게 지역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6번에 해당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생에너지 100기가 늘리는 것도 물론 야심찬 목표입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만들지 않으면 100기가도 사실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발전 높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 대응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행동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송전탑,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신규 발전소 건설, 그리고 지금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에 기후 대응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그곳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에너지 정책으로 시민들의 눈가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기후 대응을 한다고 하려면 물결을 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한국이 기후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계를 설득하고 산업계 설득 이후에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서 지역에서 나는 전기로 지역의 공장을 돌리고 더 이상 서울 수도권이 지역을 전기 공장으로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 없는, 말로만 하는 지산지소가 아니라 정말 지산지소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산형 전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부에서는 SMR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여러 번 홍보 자료 같은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SMR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강연에서 보니까 SMR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다른 자료에서도 보고 오늘도 들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SMR을 수도권이나 이 대도시에다 유치하겠다는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겁니까? 대도시에다 SMR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지금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있었습니다. 정부 계획은 안 나왔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부지 선정 계획은 신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영덕이랑 울산 울주군, 그리고 SMR은 부산 기장군, 지금 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지의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 하나 하고,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에다가 그 월성 원전 부지 옆에다가 SMR을 짓겠다는 계획에서 부산일지 경주일지를 좀 경중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 6월 말에 최종으로 부지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작년에도 대구 군위시에서 우리가 SMR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대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 지선에서는 광주 전남 후보로 나왔던 민영배 후보가 여수산단 근처에 SMR을 짓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이제 공약 수준이기 때문에 유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선은 아마 초반에는 관리를 위해서라도 원전이 있는 지역에 먼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안 들어오겠죠.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위험도도 굉장히 높고,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실험 수준에 가까운 원자로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는 계획을 잡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산업단지나 반도체 분야가 많잖아요. 사실은 용인이나 수원 근처에 SMR을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 원전도 SMR 발전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 원전도 바닷물 갖다 쓰는 게 문제라면 인천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맨 초기에 1980년대에는 여의도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강에서 용수를 끌어다가 하는 계획도 됐었는데 그때 워낙 반대가 심해서 당연히 반대가 심했겠지요. 반대가 심해서 되지 않았지요. 혐오 시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전기가 필요하면 서울 수도권에 지어라. 용인 반도체 산단 옆에다가 지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당연히 서울 경기에서는 뭐 그런 요구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네. 오늘 강연에서 제가 제일 좀 저도 나름대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매스컴을 잘 보는데요. 그 SMR이 안전거리가 거의 0km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게 확실한 걸까요? 0km가 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되어 있으시다 그러는데 네. 전에는 그 최열 선생님 계실 때 환경운동연합이 활발히 활동하셨죠. 네. 요즘에는 경칠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는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이 시민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후원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활동가로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창립한 지 34주년 정도가 됐고 현재는 51개 지역하고 중앙사무처가 있습니다. 저는 중앙사무처에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중앙사무처 자체에는 30명 정도 활동가들이 상근하고 있고 지역에는 지역마다 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사무처 회원을 따로 받고 지역마다 지부별로도 회원을 따로 받고 있는데 중앙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회원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 규모로 보자면 3만 명 정도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예전같이 경실련 참여연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라는 것이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좀 더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시민사회 기존에 들어갔던 많은 이들이 직접 정치로 들어가서 정당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가 좀 약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사회 기존에 있던 이런 레거시 시민사회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기후행동을 하는 좀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생겼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좀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기후행동 선언도 비슷한 경과였고요. 그래서 환경운동은 예전에 최열 대표님 계시고 할 때는 탈핵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뭐 지금도 가장 중점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펀딩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에 반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에서도 펀딩을 많이 받는데 그런 자금들은 거의 끊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또 굉장히 극우화되어 가면서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정부의 돈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이나 아니면 해외 펀딩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좀 윤석열 정권 때보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또 관심도 갖고 또 그렇지만 기후 위기, 에너지부 장관님을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염려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SML 이런 지금 이 주신 자료가 굉장히 소중하네요. 근데 좀 더 이런 목소리를 더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후원도 더 끌어낼 수 있고 왜냐하면 목소리가 나오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아 나도 저게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끌림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기존 원전 핵 폐기물 있잖아요. 네. 근데 핵 폐기물 처리 기술이나 방법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잘 묻어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핵 폐기물 문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으면 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기가 폭발적으로 요구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뿐만 하여튼 AI의 엄청난 전기인데 그 SMR의 경우는 안전성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안전성 문제가 풀려야 이제 SMR이 될 건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을 보면 전기 관련 주식이 하늘을 날라요 지금. 그만큼 맞습니다. 많이 필요한 거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하는 OCI 홀딩스 거기도 막 올라가요. 그래서 재생도 하고 원전도 하고 하지 않으면 또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없는 AI의 발전이 없는 이런 문제가 지금 딜레마인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탈핵 또는 탈원전 이야기를 윤 정부 이전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하다 윤 정부에서 싹 없어지다가 지금 민주정부가 왔는데도 탈원전 얘기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산업 중심으로 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SMR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될 건데 아직은 말만 있고 설치됐다는 데는 없고 또 안전성도 확실하지는 않아. 그러나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운동이 이 환경 얘기 중에 이 원전 문제의 토론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원전 문제를 아까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데 원전을 건설해서 되겠느냐 이걸로만 갖고는 안 풀리잖아요. 지금 전기의 요구는 어마어마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제가 아마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폭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폭증하고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아직 건설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AI,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공장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거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AI는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지을지, 그래서 지어서 얼마나 전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는데, 그냥 추측건데 폭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원전이 다 꺼진다고 해도 정전이 오지 않습니다. 대기 전력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를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멀리 보내느라, 송전선로에 태워 보내느라 오히려 효율이 30%씩 50%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발전소 가까이에다 지으면 송전선로 지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송전선로 때문에 로스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ESS 같은 비싼 배터리 시설들 더 많이 지어서 막 이렇게 남아 도는 잉여 전기를 비싼 돈 주고 저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산업에 되는 전기 요금도 더 싸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산업들이 왜 지방 이전을 안 하고 싶어 하냐면, 서울 수도권에 그냥 인프라가 다 있고 그냥 우리는 거기다 지으면 제일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우리 요구하는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오던 대로 싼 전기 계속 대줘,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자력주가, 원전주가 이렇게 가고 재생에너지주가 가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산한 건도 말씀드렸는데, 뉴스케일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가 파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차세대 원전, 내일의 희망 이러면서 SMR 굉장히 선전하고, 유럽에도 가서 막 엄청 굉장히 선전하고 해서 뉴스케일이 그렇게 파산을 한 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수원이, 국영기업이 원전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나 뭐 여기저기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그 재생에너지 시장에 점프하고 있는데, 원자력 산업은 한국에서 자체 산업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이 독점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원자력을 운용해서 돈을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원전 진흥의 추세라든지 등 때문에 주가들은 굉장히 등락이 높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특히 또 이제 전쟁의 시기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네. 우리 여기 정인숙 장로가 72학번이고 제가 71학번이거든요. 근데 우리 후배가 와서 이렇게 잘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현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페이퍼가 나갈 때 이게 이명박인지 윤석열 정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재명 정부라고 해주는 게 좋겠고,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유럽, 미국, 전 세계적인 그 흐름에서 논의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 때의 문재인 정부는 어땠고 또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또 굉장히 흐름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공약할 때의 그것과 출범했을 때의 정책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의 기후 에너지 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하고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그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책의 상충이 있어요. 그런 것과 결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는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시민 사회 행동은 어떻게 정부하고 물론 비판도 하고 맞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면만 볼 수도 없지만 깊이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 국제적인 문제, 또 유엔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주도할 때 각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정부가 어떤 정부가 출범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진전할 수도 있고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려면 어떠한 기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100기가 하겠다는 것도 사실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도 2040까지 전면 다 닫겠다고 했으니, 네, 그건 역시도 야심찬 목표가 맞습니다. 물론 이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탈석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발전원들을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국면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전환을 이 시기에 이뤄낼 거냐, 재생에너지를 100기가보다 더 늘리고 혹은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산업계, 예컨대 원전 산업계 같은 곳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신규 원전 짓겠다고 했던 것이 경북에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고 공론화를 했었죠. 주민투표도 했었고 시끌벅적했으면 TV 토론회도 하고 뭐 한수원 측도 나오고 뭐 전문가들도 나오고 토론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때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까지만 짓고 대한민국에 더 원전을 짓지 않겠다. 이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결론이었어요. 사실상 그 결론을 그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공론화나 이런 것 없이 뒤바꾼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일단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를 바로 떠올리기 때문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혹은 일 못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그 꼬리표를 어떻게든 떼기 위해서 많은 지금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이 가장 문재인 때 정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고리 1호기 폐쇄도 그렇고 신고리 5, 6호기도 그렇고 해서 본인 대선 할 때도 최대한 원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말, 원전은 위험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뜨뜨미지근한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지을 물량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작년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하고 윤석열 정부가 계약을 이상하게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따주는 수주가 아니면은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못 해요. 아시아 국가가 아니면. 근데 아시아 국가는 다 대부분 중국하고 러시아 거 씁니다. 우리보다 더 싸게 해주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핵 폐기물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까지 원전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걸 사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러면 수출할 국가가 없어서 지금 뭐 아프리카에 가서 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수원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계가 유지가 되려면 국내에라도 사실 지어야 되는 거고 30년 동안 페이퍼로만 있었던 SMR 해보겠다, 실증해보겠다라고 하면서 R&D 예산, 연구 예산이든 뭐 개발이든 뭐 연구원이든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끌어서 이 산업계를 사실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등살에 못 이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게 하는 정치적인 리스크와 원전 산업계의 그 갈등 사이에서 결국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실 갈팡질팡 아니죠. 신규 짓기로 했으니까.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연회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잘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는 어떠한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름에는 태양열이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전기를 남아서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증기 생산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셧다운을 하고 메인테넌스를 하니까 그 기간에 한다거나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화력 발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화력 발전에서 뭐 에너지 그 전기가 남아서 버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다 대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나는 환경운동이라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가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SMR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의 안정성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는 SMR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라는 그 SMR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데이터도 있고 이번에 전력망 개편에 대한 보고서도 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신규 물량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햇빛 발전량이 제일 높은 게 호남인데 호남에 한빛 원전 1, 2, 3, 4, 5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3기가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닫을 거라고 한전도 사실은 예상하고 송전망을 더 구비하지 않은 건데 호남의 태양광 발전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호남에다가 풍력 발전 단지도 대량으로 물량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호남의 노후 원전까지 수명 연장을 10년씩 하게 되면 그 예상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계획에 없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에서는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SMR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공신력 있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중국은 시민사회가 없고 러시아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벗이라는 국제 네트워크의 일원 중에 하나인데 지구의 벗 러시아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구의 벗 러시아도 원전에 대한 정보는 시민사회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물론 그래서 두 나라 다 공식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SMR과 같이 실험용에 가까운 원자로는 주민들이 거의 있지 않은 시설에 지어서 인적 피해를 직접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케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2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이 맞고요.
한국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ISMR이라고 해서 한국형 뭔가 SMR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MR이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사막 한가운데 짓는 것부터 내륙형부터 해서 선박에 실는 뭐 SMR도 따로 있고 뭐 혹은 로켓에 실는 SMR 등도 있고 해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중에 한국에서는 ISMR이라는 경수로형 원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오히려 질문 속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고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강사님께 다 같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자.